근로소득의 무서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끌어올릴까?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 서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부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지금 시대에 좀 어떻게 한다고 좀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사실 요즘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자꾸 희석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하나를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은 뭐냐면 베버리 힐즈라든가 롱아일랜드 근처에 아주 부유한 동네 근처에 거기서 인터뷰하는 맞아요. 거리 인터뷰하는 거 네, 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딱 봐도 부자인 사람이 지나갈 때 익스큐즈 미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보셨나요? 했는데 답변의 10의 9은 딱 한 단어예요. 하드워크예요. 열심히 일했지. 저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근로소득의 무서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 가끔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집도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과 분명 달라져서 사기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것이지 밑에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위에 좋은 동네 아니면 적지 않은 재력 풍족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 경로를 물어보면 처음 시드머니 만들고 그다음부터 전 계속 투자했는데 승승장구 됐죠? 그거 없어요. 제가 진짜 여기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 작가님 아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부익남님은 이제 나 완전 셀럽이니까 다 공공연하게 알지만 자기가 여기서부터 다 이루신 거고 우리 김광석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 작가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송파, 강남 이런데 서초였죠, 맞아? 이런데 사시고 있는 가장 큰 집을 다 까시나요, 네? 지금? 네. 아니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진짜 제가 우리 MZ 세대들 저희 학교 학생들 때문도 있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로소득의 무서움을. 이쯤 하겠습니다. 실장님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갑자기 써? 갑자기 내가 혼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요. 부자는 혹시 마음가짐도 그 채널에서 알 수 있나요? 그런 말씀 공유도 드립니다. 오늘 3명만 함께 할까 그랬어요. 저는 정말 네네. 부자는 네. 상대적인 거라서 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난한 겁니다. 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네. 사회에 영향력 행사하시고 기부하시고 나는 부자고 나 여유 있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큰 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근로소득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부자라는 그 개념, 정의가 뭐예요?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잖아요. 그 많이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재산을 모았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재산을 어떻게 모을까요? 다 소득을 모아서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학에서 소득이 크게 4가지예요. 하나가 근로소득, 그 다음 하나가 재산소득, 그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사업소득, 네 번째가 이전소득. 누가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전소득은 이제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거 기초노령연금 이게 공적 이전소득, 길 가다 줍는 게 사적 이전소득. 근데 이전소득 가지고 부자 된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3가지예요. 소위 근로소득,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삼성그룹 임직원분들 한 1000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제가 솔직히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그냥 투자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시고 그러면서 근로소득을 더 많이 모으시면 이미 부자가 되어 계시는 경로에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투자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고요.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나의 가치를 끌어올렸을 때 나에 대한 수요가 많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럼 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의 연봉은 떨어지는 거예요. 실장님 많이 찾으시나요, 기업에서? 엄청 찾죠. 마음가짐 때문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사업소득인데 역시 근로해서 돈을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받아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성을 발휘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드릴 말씀 굉장히 많지만 사업 관점에서 잘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하고 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가 재산소득이죠. 내가 근로소득도 이미 안 된다 혹여나 내가 이미 사업소득도 안 된다 혹여나 그렇게 되신다면 결국 재산소득일 수밖에 없어요. 재산소득은 소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행위죠. 그게 재테크고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 그 특정 어떤 매물, 어떤 종목, 그 자산과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소위 근로소득이 증가세가 부진하더라도 재산소득을 영위해서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가 있겠죠. 아마도 우리 김작가 TV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재산소득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위 10%다, 나 전문직이다.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전문직일수록 이미 고자산가일수록 그런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 더 관심 갖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갈까, 어떤 자산 가치는 떨어질까라는 것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또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이렇게 바꿔 나가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럼 부자신가요? 마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다큐로 가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요. 이유 묻지 않아요. 정말로. 네. 김 작가, 얘 다음에 네 부르지 마. 나 진짜인데. 아니, 갑자기 이소부화 같은 얘기를 하세요. 진짜로 말씀드려요. 진짜잖아요. 어쨌든 두 분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뭐 워낙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근로소득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불라님은 좀 다른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이제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근로소득을 좀 불려가지고 이렇게 좀 뭐 나름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요즘에 이제 나이가 40을 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걸 정말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한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좀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완숙기에 좀 접어들고 그런 기회들이 점점 좀 닫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떤 투자적인 아까 재산 소득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에 근로소득을 합친 근로소득, 뭐 자영업,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소득 다 합쳐서 소득 자체를 좀 늘리는 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재산소득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득을 높여서 결국에 지출을 빼고 남은 투자금을 늘리면 이 수익률 곱하는 거 이 수익률이 그대로여도 투자금 자체가 커지니까 훨씬 부자 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뭐 영상을 찍었지만 그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입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시급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까도 하드워크 얘기를 하셨지만 그 하드워크를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아까 그 베버리힐스 같은 데서 부자이신 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시급이 엄청 높으실 거예요. 높은 시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내 시급을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아마 많이 높으면 한 2, 3만 원, 4, 5만 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실 것 같은데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웬만하면 답이 안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무언가 다른 지금과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뭐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급을 10만 원을 하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뭔가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일을 안 해서 버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뭐 저도 그런데 뭐 제가 유튜브도 하지만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 놓으면 저는 더 이상 그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여기서 수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급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급을 높이는 게 시간을 투자를 안 해서 버는 그 소득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걸로 약간 역발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득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에 큰 틀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내가 당연히 투자 소득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같이 곱해야 이제는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부자가 안 돼도
이렇게 잘생기고 싶어지네요. 참 잘생겼네. 다음에 저희끼리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4명은 너무 많네요. 네. 그냥 딱 제가 여기 앉았으면 카메라 앵글 딱 맞았는데 굳이 5명 해가지고 원래 식당 가도 5명은 한 테이블 못 앉잖아.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죠, 뭐 다음부터. 안녕히 가세요. 자, 최선화 작가님. 저는 세이노 선생님의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에 약간 멘토를 삼았었는데 네, 최근 신간 아니고 이제 온라인에 있던 버전이 이제 인쇄물로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언론에 처음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거의 진짜 엄청 몰입해서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넘어서 잘해야죠. 그리고 실수가 없이 완벽해야 돼요. 저는 유튜브에서도 김 작가님 채널에 좀 출연하다 보니까 저한테 김 작가님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세요. 김 작가님 채널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20군데 넘는데 출연을 하는데 김 작가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적으로 잘 되는 이유는 바이럴이 되는 소재를 잘 발굴하고 그 소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섭외를 하고 그 사람이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터뷰 공간과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시면서 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아니요. 그러니까 유튜브 문법에서 필요한 기본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채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무서운 것이 온다 뭐 이런 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튜브를 잘 하는 사람들은 적은데 그 잘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이끌어냈을 정도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는 소득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막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자어로 재는 스탁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는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 부자라고 할 때 스탁과 플로우가 다 좋아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좀 불면서 소득은 작은데 투자로 마치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이 좀 제공이 됐었던 것 같고요. 모든 역사와 모든 부자들 중에서 소득이 낮았던 부자는 정말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부인나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또 실장님 말에 공감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 그 모건하우저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완전 꽂혔는데 당신이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서 운이 몇 %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많은 성공은 사실은 재현 불가능한 성공이 되게 많아요. 그 재현 불가능하다는 거는 운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요. 특히 자산의 투자 관련해서는 운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답사 찍으면서 동탄에 갔었는데 동탄에 용인 반도체 시티가 발표가 됐잖아요. 용인 반도체 공장이 발표됐는데 그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판 사람과 발표가 되고 일주일 후에 판 사람이 지적으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매우 운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이뤄내는 성과는 사실 많은 부분이 운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소득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정말 좀 덜 반영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얘기는 소득을 늘리고 일을 잘한다는 건 확률이 높은 부자가 되는 경로라는 얘기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작아 보이니까 좀 잘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까지도 말씀드릴게요. 그 베조스가 버핏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된다 말을 했을 때 왜 사람들은 당신 말을 듣지 않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버핏 답변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처럼 삼성전자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건데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무리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그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액은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전체 2,200만 가구에서 60%의 가구는 순자산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30%의 가구가 3억에서부터 10억 사이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미 벌써 상위 가구가 되는 거고요. 10억이 넘어가면 10%인데요. 순자산 10억이라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마포에 집이 대출 끼고 집을 샀고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 상위 10%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상위 10%야. 내가 아는 상위 10%는 강남 사람들인데 이거고요. 강남에 계신 분들이 순자산 30억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상위 1%예요. 근데 우리의 체감은 상위 1%가 상위 10%인 것 같고 상위 30%는 상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을 필요가 있는데 네. 극단적으로 투자 성과가 좋았거나 약간 운이 너무 작용을 해서 너무 아주 높은 성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또라고 하겠죠. 로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도 되게 명확한데 이 마음의 끝이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감동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가 대비해서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란님이랑 실장님. 뭘 바꿔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저는 아까 말한 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시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많이 일해봐야 14~5시간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시급을 곱하면은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쓸 거 쓰고 남은 돈을 아무리 투자를 잘해서 곱하기를 해봐야 벌 수 있는 거는 이미 산술상 나와 있는 거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시급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 너무 복잡스럽단 말이죠. 막막하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정파인데 이제 사파의 길을 가는 게 뭐냐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수익률을 높여버리면 어쨌든 결과값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건 변동성 큰 거, 뭐 이런 것들, 엄청난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물론 소수가 성공하지만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을 늘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률을 같이 높여야지만, 부자가 되는,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뭐 정석 같은 얘기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를 너무나 쉽게 접하는 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를 우리는 10%처럼 체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부자가 된 속도를 너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너무 빨리 부자 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 어떤 골자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일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열의를 다해서 초대를 해주셨었어요. 심지어 학생들 막 몇백 명이 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학교로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동을 받아서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선물을 그 이상으로 들고 가는 거죠. 재능기부 강연이죠, 굳이 따지면. 그리고 역시 뭐 대학에서 그런 초대가 있어서 당연히 재능기부 강연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등학생들이나 이 대학생들이 오로지 경제 수업을 듣고 싶다, 경제 강연을 듣고 싶다의 니즈가 오늘 뭐에 투자해서 뭐를 가지고 부자가 될까 이거예요. 경제 흐름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는 좋겠는데 물고기 잡아주세요라는 접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당장.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점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생들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인재가 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근로소득 레벨 자체를 올려나갈 수 있는 기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오로지 부동산, 오로지 주식 투자 이러니까 많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자 말고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자. 다 근로소득이 기반이 돼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나 스케이트 선수나 다 근로소득이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끌어올릴까?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생산 연령 인구 기간, OECD 기준으로는 65세까지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OECD 회원국하고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낮거나 비슷해요. 빈곤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게도 66세로 진입하면서,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라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치솟아요. OECD 회원국의 빈곤율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우리나라가 1위 정도 되지 않나요? 1위, 단독 1위예요. 그리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나게 높아요.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그냥 소득이 0이 되는 생산 연령 인구 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벌고 혹은 자녀 교육비에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나의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내일 부자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시면서 노후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좀 바뀌어야 우리나라 전체가 좀 건전한 그런 이게 너무 캠페인 같네요. 건전한 그런 부자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화이팅. 두 분에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이제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 부자에 대한 혹시나 오해라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좀 없애거나 끊어야 하는 거 답변 편하신 걸로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부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뭐 부자도 불행하다? 뭐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고요. 많은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불행 포인트들에서 벗어나 있어서 불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도 세이노 선생님 얘기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고, 다만 아까 이제 김관선 시장 얘기를 전 좀 받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는 결국 연금 때문이잖아요.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많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소위 70%라면 뭐 월에 한 300만 원 벌다가 이제 210만 원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은퇴할 법하죠.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게 워너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소득 대체율이 40%니까 300만 원 벌다가 120만 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의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그 근로하는 기간에 이 이후를 생각해서 계속 벌어야 되니까 여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잘 살지 않습니까? 소득도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을 법한 상황인데 결국 종말 단계에서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여유가 없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아까 부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데 서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극한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그거는 소진적인 그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돌아가려면은 그렇게 추진하지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박 교수님이 이제 정치 쪽으로도 뭔가 하시니까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하고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다 까는 겁니까? 왜냐면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로터리 클럽 후보셨거든요.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부자는 불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라기보다는 되면 좋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결국 진짜 여유가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모든 사람이 여유가 없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유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끊어야 될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맨 처음 1부에서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 서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행은 비교로부터 오고, 여기 육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보낸 다음부터 우리 애가 큰지 작은지 갑자기, 그 전까지는 다루게 돼서 아무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어린이집 보내면 우리 애가 상대적으로 작았었나? 그리고 뭐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 모든 부분이 비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좀 끊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전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를 막 너무 드러내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이런 형태의 채널들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네, 두 가지 질문이셨잖아요. 부자에 대한 오해.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한우물만 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우물만 파는 거는 부자의 엔트리 레벨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모든 부자들은 한우물만 파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재벌 기업들이 여러 사업체, 다른 분야의 이종 사업 분야 또는 관련이지만 약간 좀 다른 분야의 사업체를 벌리는 이유는, 하나를만 했다가 그게 주저앉을 갑자기 대외적인 상황이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우물만 파기 위해서 여행업만 줄곧 해왔습니다. 자,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알죠?
그러면 그런 회사는 다시 중견기업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행업 말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광산업을 할 수도 있고 증권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여행업은 주춤했는데 코로나 터지니 증권이 대박 났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까도 그냥 빈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 죄송합니다 부익남님 그래도 제일 직접 자기의 비즈니스를 얘기하셨으니까 유튜브로서 일가를 이뤘고 본인이 하는 일이 있지만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모색하잖아요. 그게 지금 자신의 재산도 관리하면서 더 거듭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한우물을 파서 시급을 올리고 해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한우물만 팔면 안 되고 여러 개를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해한 건 그거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거. 집착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영학의 구루 중에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한번 쫙 다시 만나봤냐면 한 시대를 풍미해서 비즈니스로 사업체로 일가를 이뤘던 분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바닥으로 다시 꺼져간 그분들만 다시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서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저 바닥 지하실까지 고꾸라진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더라. 단 세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 그분은 그 반열까지 자기가 직원 5명 가지고 시작했다. 직원 10,000명 되는 그때까지의 그 로직 공식을 가지고 계속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판과 비즈니스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세상이 바뀐 걸 그분이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뀐 것 같은 걸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 그걸 고집이나 아집이나 집착하면 안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 인사만 한번 하셔야 되니까 인사말 하시면서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뭔지 한마디씩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명이서 이렇게 그룹으로 HOT 같네요. 맞죠? 5명? 꼭 다음엔 4명이서 합시다. 동방신기로 합시다. 대담을 해보니까 참 재밌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전 포인트도 한 수 이제 배우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살찌울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맨날 히히닥거리다가 이렇게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의외의 모습들이 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자본주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다. 교수님 자본주의의 극한이네요. 극한이다 진짜. 정말 유머야. 이 얼마나 유머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유머 중요합니다. 돈의 정의를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자본주의에서 돈을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은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돈이 들고, 내가 어디 이동하고 싶을 때도 돈이 들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된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은 좀 더 자유롭게 사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돈은 뭐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다 보면은 손발이 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이유와 얼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준을 가지면서 그렇게 칼을 휘두를 때 안전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돈은 뭐 배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 배터리가 많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지만 배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절전 모드 켜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기능이 막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 돈이 많아서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돈에 대해서 꼭 많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배터리
풀로 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분 나오셔서 사실 뭐 돈에 관한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앵글도 따로 없어서 뭐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콘텐츠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자 또 전문가 애널리스트 교수님 실장님 이런 다양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사실 사적인 목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두 명이랑도 인터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교수님 모시면 2시간, 작가님 모시고 2시간, 불란님 모시고 2시간, 여기 모시고 2시간, 어차피 시간 내시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4명을 찍으면 영상이 한 20개 나와요. 진짜 자본주의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 오늘 찍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사적으로 좀 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등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같이 추억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내 걸 빼앗기면서 어떻게 보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뭔가를 하실 텐데 가는 와중에도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고 좀 밸런스, 균형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성투하세요.